제3장 1차적 단순 성장 시간과 돈을 맞바꾸기. 나는 세미나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40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주일에 40시간씩 4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하게 되면 그들이 그때 가서 받는 것이라고는 은퇴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와 $40짜리 싸구려 시계뿐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40 플랜도 구식이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50 플랜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 우리는 일주일에 50시간씩, 1년에 50주씩, 5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해서 남는 것이라고는 현재 들어가는 생활비의 50%에도 못 미치는 연금뿐이다. 수입 창출은 1차적 단순 성장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50 플랜은 이 체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1차적 단순 성장 체계의 수입을 계산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H, 시간당 임금, 곱하기 M, 일한 시간수는 L, 수입. 1차적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투입한 것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은 없다. 이 체계에서는 일정량의 시간은 일정량의 돈을 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체계에 기초를 둔 수입을 늘리려면 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거나 임금이 오르는 수밖에 없다. 언뜻 보기에 1차적 단순 성장 체계는 매우 공평한 것 같이 보인다. 이 체계는 기꺼이 오랜 시간 일하려는 사람과 시간당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체계다. 그러나 이 세계에 기초를 둔 근로자들은 그들이 시간당 받는 임금이 높더라도 언제나 한정된 수입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차적 단순 성장의 한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아주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진 내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을 보자. 한 사람은 주택 페인트공이고 한 사람은 의사다. 페인트공의 이름은 게리인데 그는 플로리다주의 클리어워터에 있는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주택 도장 공장과 벽지 공사를 맡아 하는 작은 업체를 가지고 있다. 게리는 아주 열심히 일한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능하면 주말에도 일한다. 그는 공사에 들어갈 때 시간당 임금을 $12로 계산한다. 그러나 철물점, 페인트 가게, 벽지 가게 등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그가 받는 돈은 시간당 $10에 더 가깝다. 운이 좋아 게리가 1년 내내 매일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씩 일하게 된다면 그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 1시간 곱하기 $10는 시간당 $10. 60시간 일주일이면 한 주당 $600. 50주일 1년이면 1년당 $30,000. 연수입 $30,000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0,000를 벌게 된다면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금액은 게리가 호경기를 맞아 한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새 공사를 따내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인 것이다. 이제 게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를 살펴보자. 그는 일주일에 하루만을 부인과 자녀들과 보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상관없이 그는 결코 1년에 $30,000 이상의 돈을 벌 수 없다. 그는 시간을 낼 수 없고 어쩌다 시간을 내더라도 너무 지쳤거나 돈이 없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없다. 1차적 단순 성장의 기초를 둔 수입을 위해 일하는 가장 나쁜 점이 이것이다. 게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한 번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말하면 공사가 끝나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는 다시 시간과 돈의 쳇바퀴로 돌아와 있는 것이다. 이제 의류 시술로 연 $150,000를 버는 존 스미스 박사를 다시 한번 방문해보자. 스미스 박사는 개인 병원을 가진 일반 케어부이다. 4명의 전임 직원 중 2명이 주에서 공인한 간호사이기는 하지만 스미스 박사는 환자들을 직접 진찰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8시간씩 매주 6일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 진료가 끝난 후 매일 2시간 동안 서류 정리를 하고 매달 2번의 일요일은 여러 가지 잡무를 보는 데 쓰고 있다. 스미스 박사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지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거나 아이들의 축구 시합을 참관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스미스 박사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는 그가 일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일의 포로. 그는 덫에 걸린 심정이다. 그는 좌절하고 화를 내고 불만에 가득 차 있거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지겨운 일터로 돌아가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면서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것이 1차적 단순 성장의 기초를 둔 수입이 갖고 있는 문제다. 당신이 몸소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끝나지 않고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다. 의사나 페인트공은 행여나 아프거나 다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당신은 어느 경우인가? 당신도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쳇바퀴 속에 갇혀 있는가? 그렇다면 직장 생활로 얼마의 돈을 버는가? 다음은 퍼레이드 매거진지의 연례 보고 여러 직종 종사자들의 수입에 나열된 직종과 연 수입표다. 당신의 연봉과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연봉들을 비교해보라. 1996년 미국 내 여러 직종의 평균 연봉. 병원 관리인 17,000달러, 고등학교 교사 33,500달러, 법인 변호사 85,500달러, 비서 16,000달러, 가게 점원 10,000달러, 미국 대통령 20만 달러, 신문기자 32,000달러, 여행사 직원 28,000달러, 내과 의사 141,000달러, 목사 23,500달러, 회계사 39,000달러. 미국 가정의 평균 가구당 수입 38,962달러. 당신은 미국 내 다른 직종의 수입과 당신의 수입을 비교해보고 놀랐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수입을 대기업 회장의 수입과 비교해보게 되면 당신은 기절초풍하게 될 것이다. 1996년도 평균 근로자의 봉급과 기업 회장의 봉급을 비교해보자. 1996년 최고 경영자 임금 370만 달러, 근로자 임금 2만 달러, 비율 187대 1. 많은 평사원들이 연 2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같은 회사 내에서 한 사람은 370만 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당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나는 뒤의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 지뢰 방식이라고. 전형적인 근로자가 그의 시간과 돈을 맞바꿀 때 그의 수입은 1차적 단순형으로 증가한다. 일정량의 시간은 일정량의 돈과 맞먹는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100% 받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회장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이용해서 모든 직원들을 활용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력의 100%를 받는 대신 그는 각 직원의 노력의 총 합계에서 일정한 비율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폴 게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때 그가 전하려던 뜻이다. 나는 내 자신의 노력의 100%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100사람의 노력에서 1%를 받는 것을 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지뢰 방식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서 조금씩 취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가 허쉬 초콜릿이다. 허쉬 회사가 초콜릿 한 개에서 버는 순이익은 기껏해야 1센트 또는 잘해야 2센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개의 초콜릿을 팔고 있다. 그것이 허쉬 초콜릿을 만드는 마스 회사가 꾸준히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요인이다. 또한 마스사의 회장이 거액의 봉급을 받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뢰 방식의 개념은 은자와 자동 사슬톱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루는 산속의 동굴에서 살던 은자가 톱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왔다. 난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이사할 통나무집을 새로 지을 거요. 라고 은자는 철물점의 점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가격은 상관 말고 가게에서 가장 좋은 톱을 보여주시오. 젊은 점원은 가게 뒤로 돌아가서 반짝거리는 새 자동 사슬톱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이게 요즘 시판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무에 갖다 대기만 하면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보통 톱으로 한 달에 걸려 자를 제목들을
이 톱으로는 단 하루 만에 다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 봉급에서 직접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점원은 자신있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신이 난 은자는 돈을 지불하고 새 톱의 손잡이를 의기양양하게 붙잡고 산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한 달 후에 그 점원이 선반의 물건을 바삐 채우고 있을 때 화가 잔뜩 난 은자의 목소리가 점원의 귀청을 울렸다. 여보게, 나 이 톱을 돌려주러 왔으니까 자네가 약속한 대로 내 돈 돌려줘요. 점원이 고개를 들어 늙은 은자를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은자는 몇 주 동안 한 잠도 못 잔 몰골에 옷은 다 너덜거리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일하다 지쳐 반죽음이 된 상태로 보였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점원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몰골이 말씀이 아니군요. 늙은 은자는 젖먹던 짐까지 내어서 가까스로 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는 불평을 털어놓았다. 당신이 나에게 판 이 몹쓸 톱 때문이지. 하루 만에 한 달 걸려 자를 목재들을 자를 수 있다고 당신이 말했었지?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이놈의 톱을 써봤는데 그동안 아직까지 하루 만에 자를 나무만큼도 못 자르고 있었단 말이오. 내 돈 돌려주시오. 깜짝 놀란 점원은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 물론이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잠시 톱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는 점원은 시동 손잡이를 재빠르게 휙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자 자동 사슬톱이 부르르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은자는 깜짝 놀라 마치 총에 맞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서면서 으르렁거리며 돌아가는 톱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요? 켜지지도 않은 자동 사슬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것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라. 그 은자가 피골이 상접하고 기진맥진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뢰 방식은 놀랄만한 힘을 가진 도구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때만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자동 사슬톱은 시간과 노력을 효과 있게 활용하기에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다. 당신이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재래식 톱을 가지고 큰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뜻을 알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풍자는 은자가 지렛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안에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실패는 재능이나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지뢰 방식의 힘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한 달 걸려 자를 나무들을 하루 만에 자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뢰 방식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뢰 방식으로 활용하여 현명하게 일하는 대신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돈을 맞바꾸며 죽어라 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65세에 이르러 보통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파산 상태에 이르렀거나 또는 국가, 가족, 교회 등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뢰 방식 대신에 1차적 단순형 방식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종류의 지뢰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벌 수 있다. 문제는 부의 창출을 위해서 어느 시스템을 모방하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부의 창출을 위해 1차 단순형 체제를 계속 모방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들이고도 결국에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야기 속의 은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인가? 또는 이야기 속의 젊은 점원처럼 지뢰 방식이라는 사슬톱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제4장 지뢰 방식형 성장. 더 많이 일하는 대신 좀 더 현명하게 일하기. 바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라고 바쁜가이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1888년 8월
아사 캔들러라는 아틀랜타의 한 약재사는 큰 통 속에 담아놓고 꼭지를 틀어서 조금씩 파는 코카콜라라는 탄산 음료에 대한 독점권을 현금 2,300달러를 주고 샀다. 코카콜라는 즉시 아틀랜타 지역에서 성공했고 1900년에 이르러서는 남부 지역의 거의 모든 편의점에서 소다수통이 설치되어 고객들은 한 컵에 5센트를 지불하고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작은 지역 회사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으로 전환시키게 될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 판다는 독특한 형태의 지뢰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캔들러가 소다수를 병에 담기를 결정한 배후에는 굉장한 비화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루는 캔들러의 친한 친구 하나가 사무실로 와서는 큰 소리로 공언했다. 자네가 나에게 두둑한 돈을 주면 자네 회사의 이익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는 틀림없는 비결을 가르쳐주겠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옥신각신 언쟁을 하다가 드디어 캔들러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수표를 써주었다. 그 친구는 공손히 수표를 받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캔들러의 귀에다 짤막한 두 마디 말을 속삭였다. 그 두 마디 말이 바로 세계적인 대기업을 탄생시킨 말이었다. 병에 담아라. 천만다행히 캔들러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의 성공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병에 담아라. 잠시 이 두 마디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자. 코카콜라가 병에 담겨지기 전에는 코카콜라를 마시려면 누구나 소다수통을 설치한 가게로 가서 주문해 마시든지 아니면 마시고 싶어도 참아야 했다. 병에 담기 전에는 코카콜라의 판매는 가게에서 설치되는 소다수통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났다. 그러나 병에 담아 팔게 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콜라를 마시려면 반드시 가게로 가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소비자가 콜라 6병짜리 팩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면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꼭지 달린 큰 소다수통을 집에 가지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편안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라도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코카콜라 회사가 자신의 상품을 병에 담음으로써 시간, 노력, 장소를 지뢰 방식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뢰 방식이란 단어의 어원은 좀 더 가볍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의 옛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뜻은 지뢰 방식의 효과를 잘 묘사한 것이다. 어떤 지렛대나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적은 노력으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일이 좀 더 가볍게 된 것이다. 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을 바꿀 때 들어갈 힘을 생각해보자. 당신의 자동차에서 엔진을 들어 올리려면 몇 명의 장사가 필요하겠는가? 5명? 10명? 그 이상? 이제 당신의 단골 자동차 수리공이 같은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힘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먼저 그는 튼튼한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기중기를 자동차 엔진 위로 맞춰 놓을 것이다. 그 다음 그는 기중기에 붙어있는 로프줄과 체인으로 엔진을 단단히 묶을 것이다. 그리고 겨린 로프를 전기로 돌아가는 플라이휠에 연결시킬 것이다.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몇 초 안에 자동차 엔진이 들어 올려질 것이다. 이것이 지뢰 방식의 힘이다. 이것은 시간, 노력, 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서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 왔다. 다시 말하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생산력과 좀 더 많은 이익을 올리게 되었다. 증가된 생산력이 바로 그것이다. 좀 더 적은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더 많이 일하기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일하는 것. 사업주가 자신의 시간을 지뢰 방식으로 활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소니 회사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대기업들도
한 명의 주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인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지뢰 방식으로 이용해서 전 직원들을 활용해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가 혼자서 모델 T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그는 이익금의 100%를 전부 다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1년에 한 대나 두 대의 자동차밖에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포드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시스템을 모방하도록 가르쳐줌으로써 그의 시간과 재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뢰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포드는 매년 수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그래서 역사상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부동산 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해 활용하는 대신 부동산 업계는 독립된 계약자, 부동산 중개인들로 이루어진 팀을 활용해왔다. 테드라는 부동산 업자가 지뢰 방식을 이용해서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살펴보자. 그는 2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집 한 채를 팔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련해진 테드는 5년 후에는 1년에 평균 50채를 팔게 되었다. 그러나 테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혼자서는 일주일에 한 채 이상의 집을 파는 일은 불가능했다. 하루에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들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가 일주일에 끝맺을 수 있는 최종 계약의 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부동산 사무실을 내기로 결정했다. 테드는 부동산 업자 친구들을 자기 사무실로 영입했다. 몇 년 만에 그는 20명의 인류 부동산 업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이들은 각자 적어도 1년에 50채의 집들을 팔았다. 그 결과 그의 회사는 1년에 1000채 이상의 집을 팔게 되었다. 이제 지뢰 방식을 이용하여 테드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살펴보자. 테드는 혼자서 1년에 50채의 집을 팔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중개인들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서 1년에 1000채의 집을 팔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가 혼자 일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뢰 방식을 이용해서 그는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도 생산력을 20배나 더 올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일하기란 말이 뜻하는 것이다. 가맹점 설치라는 사업 개념은 지뢰 방식의 원리를 부동산 업계보다 한 수 더 높은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가맹점 설치는 오래전부터 행해지던 사업 방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초반에 밀크쉐이크 기구 판매원인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점을 사서 가맹점을 내기 시작해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야 믿을 만한 합법적인 사업 개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레이크록은 가맹점 설치 개념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개념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다. 그는 가맹점의 성공은 똑같이 복제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가맹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세한 점들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완벽한 체계를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는 변함없이 항상 완벽한 감자튀김을 만드는 비결을 연구하는데 300만 달러의 거금을 투자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맥도날드 가맹점을 사더라도 그들이 할 일은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의 점들을 번호에 따라 이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가맹점 운영 세부 방침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다. 모방하는 사람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맥도날드 가게에 들어서면 감자 튀기는 기계가 어디에 있던가? 왼쪽에 있지 않던가? 그 기계는 가게가 아이다호주의 모스크바시에 있든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자리, 왼쪽에 있다. 이처럼 가맹점 운영의 다른 세부 사항들도 정확한 곳에 분명히 명시되어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가맹점 설치의 원리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잘 따르기만 하면 성공하게 된다. 그것은 가맹점 권리를 파는 사람이나 그 권리를 사서 가맹점을 설치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익을 보게 되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예이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맹점 설치 회사는 실용성이 증명된 상품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제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성공적인 가맹점 설치 회사의 비결은 성공적인 체계를 개발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모델이 성공적인 사업체로 증명이 되었고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으면 그 모델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가맹점 체인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델의 성공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갖고 있는 비상한 사업 수완에 좌우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가맹점 체인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타고난 비상한 수완은 모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연 배우 중에서도 초특급이기 때문이다. 헐리우드 영화계의 용어로 그는 보증수표다. 탐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는 빅히트가 되어 거액의 돈을 벌어들일 확률이 거의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인 탐 크루즈란 상품의 대리점을 설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탐 크루즈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탐 크루즈가 하는 대로 모방해서 같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베스트셀러를 쓴다든지 히트송을 부르는 것 같은 창조적인 노력을 가맹점 설치를 통해 팔 수 없다. 그것들은 보편성이 없는 독특한 것으로 모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나 사업체는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피자가 그중 하나다.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어디서나 싼 값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어느 누구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피자헛이나 도미노 같은 가맹점 모델을 모방할 수 있다. 가맹점 주인은 로켓을 만드는 과학자처럼 지능이 높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이미 증명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뛰어난 모방자가 되어야 한다. 복제를 통한 시간과 돈의 활용이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 50년 동안 가맹점 업체들이 이룩한 업적을 보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의 가맹점 제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맹점 설치 사업을 사기로 생각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그 사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까지 했었다. 요즘에는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180도로 바뀌어 변화하는 시대의 아이러니를 실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내 상품과 서비스의 34%에서 60%까지가 가맹점 제도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련한 투자가들은 입증된 가맹점의 설치 권리를 사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 같은 가맹점 사업의 획기적인 성공 뒤에 숨어있는 비결은 모방을 통한 복제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단점은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맥도날드 가맹점을 내기 위해 100만 달러의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가맹점 사업에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여러 개의 가맹점을 사서 직접 운영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500달러 또는 그 이하의 경비로 시작할 수 있는 가맹점 형태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이 가맹점의 대안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뢰방식형 성장인 복합적 배가 증식을 통한 기하흡수적 성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당신에게는 부를 창조하기 위한 모방할 수 있는 궁극적 체계가 필요할 뿐이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의 부형성 시스템을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날 당신이 1000번 한 일에 대한 대가를 한 번 받는 대신 당신이 한 번 한 일에 대한 대가를 1000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